자, 263쪽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데 점유권 편에서는 보통 시험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점유표에서. 근데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갑이 을하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는 그냥 건물 관리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팔고 인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요. 그거 내 거고 갑은 무권리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권자로서의 소를 제기합니다. 본권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면 이게 주어진 사실이라면 이 소송에서는 소유자와 점유자 중에 누가 승소하겠어요? 진정한 권리자가 승소하겠죠. 그러면 이 을은 이제 이 목적물을 병에게 돌려줘야 돼요. 을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되고요. 얘는 이제 회복을 받을 사람, 회복자. 이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예요. 그럼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문제냐면 요 계약 관계가 적법 유효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부적법 무효 취소일 때요. 그러니까 부적법 무효 취소에서 이걸 돌려줘야 할 때 발생하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을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을 해왔어요. 그럼 사용 수익을 해왔다는 건 얘가 뭘 취득한 거냐면 과실을 취득해 왔다라는 거죠. 과실. 그러면 과실은 뭐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의미만 하시면 되는데, 과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연 과실이 있고 법정 과실이 있어요. 천연 과실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 배, 감, 귤 이런 것들이 천연 과실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천연 과실이란 산출물. 그러니까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 예를 들어 사과 나무가 원물이면 달려있는 열매는 산출물이죠. 그러면 꼭 과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송아지. 소새끼 아니고요. 송아지라고 보통 송아지. 예, 송아지. 또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물이 어미개, 어미소면 그 새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출물이죠.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사용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대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으면 뭘 줘요? 이자. 이게 법정과실이에요. 또는 뭐 건물도 사용을 하게 되면 차임 상당의 액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과실에 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을은 사용 수익하면서 이득을 얻어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권리자로서 사용한 게 아니라 소유자는 병 거였어요. 병이에요. 그럼 을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 건물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언제나 다 돌려주라고 하면 을도 좀 억울하니까 일정한 경우에 과실은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실 취득권에 관한 규정을 201조에서 규정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2조의 규정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목적물의 예를 들어 일부나 전부를 훼손시켰어요. 을이 가슴도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좀 때려 부쉈어요. 이만큼. 때려 부수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해졌는데 병이 찾아온 거죠. 내 부동산 이만큼 부서졌어요. 그럼 을은 결론적으로 자기 걸 부순 거예요? 병 걸 부순 거예요? 병 거. 남의 거 부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을에게 가혹하니까 배상 책임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을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여기에 비용을 씁니다. 비용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다른 말로 유지비라고도 해요.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수선 유지 비용이 필요비고요. 유익비는 다른 말로 계량비라고도 해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유익비죠. 그러니까 을이 예를 들어서 갑한테 이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좀 낡아가지고요. 노후되어서 수선을 좀 했어요. 대문도 좀 고치고 벽도 좀 고치고. 그게 바로 무슨 비용이에요? 그건 유지. 수선 유지비는 필요 비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오래된 집이어서 뭐 부엌이나 화장실이 다 옛날 구식이야. 그래서 완전 신식으로 개조합니다. 가치가 증가되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유익비, 계량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선 유지도 하고 가치도 증가시키고 의뢰집이 이제 우리 집 되게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병이 돌려달래요.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뭐는 받아야 돼요? 내가 쓴 비용은 받아야죠. 비용 상환 청구가 인정이 되겠죠. 이게 이제 203조의 규정이고요. 그럼 일단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의일 때만 인정되는지 악이라도 인정되는지가 문제인데 비용은 당연히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이 돼요. 만약에 을이 얘가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럼 이건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죠. 그럼 악의 점유자가 비용을 썼을 때 이거를 만약에 못 돌려받게 하면 누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얘가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다 상환받게 해줍니다. 자, 그럼 조문을 좀 볼게요. 264쪽에 201조 제1항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과실 취득권을 누구한테 인정해 주냐면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해 줘요. 그다음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과실을 돌려줘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악의 점유자는 훼손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 하라고 돼 있어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나무 과수원을 인도받은 점유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선의 점유자라면 거기 달려있는 사과를 수취한 게 있으면 돌려줘요,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는 인정해 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사과를 다 따가지고요. 창고에 잘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악의 점유자라면 그 창고에 넣어둔 사과를 가져도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사과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 가격, 대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창고에 화재가 난 것이 자연재해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대가 보상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면 제 과실이 있으니까 대가 보상해야 되지만 과실이 없다면 대가 보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폭력을 썼거나 또는 은비로 점유한 사람은 역시 과실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인정한다고 했어요?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오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난 믿었다 이런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지금까지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2년을 사용했어요. 2년을. 근데 이 점유자가 만약에 선이었어요. 선의 점유자였는데 이제 이 병한테 물건을 돌려주게 되었다면 2년간 사용한 차임을 반환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차임이 뭐겠어요? 건물을 사용한 대가, 법정 과실에 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2년간은 공짜로 쓴 것으로 되는 거고 건물만 돌려주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어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면제일까요? 이건 별개일까요? 이건 별개. 만약에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과실취득권은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201조의 내용이야. 교재 좀 살펴볼 내용을 보죠. 264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줄 거두세요.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여야 하며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오신한 권리가 원래 뭐 할 수 있는 권리여야 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고요. 얘가 아무리 오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 자체가 과실취득권이 없는 거라면 이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을은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는 거예요?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하겠죠. 그럼 소유권자는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과실취득권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을이 믿은 권리가 소유권과 같은 과실취득권이 있는 게 아니라 과실취득권이 없는 권리를 오신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과실취득권이 없는 거니까 믿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드셨죠?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오신한 권리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니은에 줄 거두세요. 선의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선의라고 하려면 201조에서 말하는 선의점유자라고 하려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리를 오신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과실수취권이 없는 것은 오신해봐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제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합의합니다. 질권. 우리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대상이 동산에만 한정이 돼요. 그러면 질권이 성립하려면 질물, 전당포에만 맡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질물을 채무자가 점유해도 될까요?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될까요? 우리 전당포 생각하시면 전당포 씨한테 물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질물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점유가 이전되지 않으면 이 경우에 질권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이요, 질물로 뭘 이 사람에게 담보로 맡겼냐면 커다란 돼지 한 마리를 질물로 인도했어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으면 갑은 어떻게 해요? 돼지를 잡는 건 아니고요. 예, 요거 처분해서 내 돈 가져가는 거. 그게 질권이잖아요. 근데 얘가 질물로 돼지를 인도했는데 얘가 보관 점유 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돼지. 그럼 이 새끼 돼지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럼 이 새끼 돼지는 채권자 거예요? 채무자 거예요? 채무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권이라는 권리는 얘가 과실을 직접 취득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얘한테 팔았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 갖겠죠. 그러면 얘가 새끼 나오면 그거 누구 거예요? 소유자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건 과실 취득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질권은 원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권 계약이 무효인데 얘가 유효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뭐예요? 선이죠. 그러면 새끼 돼지 가져도 돼요? 안 되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려면 오신한 권리가 원래 뭐 할 수 있는 권리일 때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판례박스에 파란 글씨만 보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보시기만 하세요. 뭐라고 되냐면 선의점유자라도 과실 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는 별개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번에 줄 거두시면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요. 이득이 있으면 이득에 뭐까지 붙이라는 거예요. 이자까지 붙여야죠. 이자까지 붙이고 만약에 이자 안 주면 지연 손해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별표해 두세요. 다만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대가 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점유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하는 거. 없으면 보상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판례 박스 있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그러니까 일단 201조의 선의자의 과실취득권은 계약의 무효 취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목을 보세요. 계약의 무효 취소 시 적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정.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자는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서 얘가 이제 물건을 줬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 받은 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지. 부당이득 반환. 그럼 서로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근데 둘 다 선임을 전제로 할 때 얘가 만약에 선의점유자였다면 이 건물 돌려줄 때 무효 취소됐으니까 돌려줘야죠. 그때 과실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과실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201조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는 규정은 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무효 취소가 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돌려주면 얘는 뭘 또 돌려줘야 돼요? 받은 매매 대금 돌려줘야죠. 그럼 얘는 대금 돌려줄 때 대금의 이자 가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얘가 과실을 취득하는 만큼 얘도 운용이익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랑 이제 비교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계약의 해제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해제라고 했어요. 그럼 해제는 부당이득보다 더 엄격한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러면 선의점유자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걸 돌려줄 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무효 취소 시에는 적용되는데 언제는 적용 안 돼? 해제 시에는 적용 안 돼. 그러면 해제가 되면 얘가 대금 돌려줄 때 대금의 이자 가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공평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평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취소에는 과실 취득이 인정되니까 돈 받은 애도 대금에 이자 붙일 필요 없어요. 근데 해제가 되면 과실 취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돈 받은 애도 무조건 이자를 가산해야 돼. 그 화살표에 보세요. 화살표. 판례 박사 안에 화살표에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어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즉 해제 시에는 선의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조를 보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선이에요.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현존이익만 배상하려면 선의로 충분하지 않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밑에 표가 있죠? 그 표에 별표 2개 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의와 악의로 나눴고요. 선의는 다시 자주와 타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이이면서 자주까지 가죠. 이 현존이익 배상. 선이면서 타주, 악의점유자는 뭐 자주 타주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계약이 잘못된 걸 뻔히 알았으니까 얘네들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사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을을 한번 볼게요. 이 을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으니까 무슨 점이에요? 믿었다. 믿었다라는 건 선이에요. 선이. 그런데 그 믿은 계약이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면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있죠. 그럼 얘가 바로 선이면서 자주예요. 그럼 얘가 이 목적물을 훼손할 때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건 줄 알고 부순 거잖아요. 그럼 자기 건 줄 알고 훼손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병 거라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가혹하니까 이때는 얼마만? 현존이익만, 현존 상태로 인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선이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면 그때는 모든 걸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어요. 믿었다. 일단 뭐예요? 믿었으니까 선이에요. 근데 믿은 계약이 임대차예요. 그럼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때려 부쉈어요. 그러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의 건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죠. 그런 경우에는 모두 배상해 줘야 돼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이뿐만 아니라 자주까지 갖출 때만 현존이익 배상이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 세 번째가 나옵니다. 203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1항은 필요비에 관한 규정이에요. 필요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오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1항의 필요비고요.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실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고,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회복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항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예요? 유익비죠. 유익비. 그러니까 유익비라는 건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증가됐어야 유익비고, 그러면 자기가 지출한 돈과 증가된 액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 다음에 3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항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유익비만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필요비까지 말하려면 뭐라고 규정을 했어야 돼요? 전 2항의 경우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항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위에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되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합니다. 자,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 유지 비용이에요. 근데 이 필요비는 통상적인 필요비가 있을 수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라는 건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뭐 가옥이 노후되어 수리한다 이런 것들은 통상 필요비고요. 특별 필요비는 자연재해 같은 것 때문에 대규모 수선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럼 지붕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붕 씌우는 건 일단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기본적으로 필요비죠. 지붕은 수선 유지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통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 필요비예요.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느냐? 구별의 실익은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과실취득자.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에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OX예요. 모든이 아니라 통상. 또는 과실취득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려요. 뭐만 못한다고요? 통상. 유익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얘가 통상적인 유지비를 쓴 이유는 왜 썼겠어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럼 통상의 필요비라는 것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럼 과실 취득에 쓰면 됐지 통상적인 유지비를 또 달라고 하면 얘는 오히려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실제로 운용해서 이로부터 이익을 얻어왔어요. 뭘 취득한 거예요? 과실을 취득한 거죠. 근데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부품이 마모되어서 부품을 교체했어요. 부품을 교체한 이유는 뭐예요? 계속 쓰려고. 과실 취득하려고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 잘못된 게 밝혀져서 기계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사용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이 돌려주면서 부품비는 내가 썼으니 부품비 다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품비는 바로 뭐니까? 통상의 필요비니까. 그렇죠?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비라는 말을 쓰려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썼어도 증가된 가치가 현재 없으면 그건 유익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쓴 돈, 지출액이 있을 거고 이것으로 인해 증가된 액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을 썼는데 가치 증가가 얼마가 발생하느냐? 뭐 보통은 뭐 1,000만 원보다 떨어질 테고 잘 썼으면 1,000만 원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한다고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이 선택권자 가지고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이걸 선택하려면 지출액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라는 게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출액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인지는 점유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회복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요거는 점유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지출액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다라는 걸 입증하면 회복자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유익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법조문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유치권 가면 공부하겠지만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 있어요. 변제기가. 근데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예를 들어 6개월 연장해 줬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조심하실 점은 상환기간 허여는 뭐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요? 유익비고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선택권자예요. 그 선택권자는 누구라고요? 회복자. 그러니까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돈 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위 선택채권이라고 불러요.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그럼 결국 채권자에게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채무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용어만 바꿨는데 답이 틀리면 안 되죠. 다시.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돈 줄 사람과 돈 받을 사람 중에 누가 선택한다고요? 줄 사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채권자가 선택해요? 채무자가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돈 줄 사람이 큰 액수를 선택하겠어요? 작은 액수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병이 내 건데 어느 날 우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비용 썼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건데 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돈 썼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 돈 쓰랬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걸 강요된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선택권이라도 줘서 액수를 낮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누가 선택한다고요? 회복자가 선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즉시 하는 게 아니고요.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이 병이 돌려줘라고 해서 반환 청구를 받거나 또는 반환한 경우,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 비용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교재를 정리해 볼게요. 266조. 일단 첫째 줄에 줄 거두세요. 점유자는 선의하기에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1번의 필요비죠. 필요비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조심하시고, 넷째 줄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마지막에 판례도 이렇게 돼요. 판례도 줄 거두시면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 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통상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 사용한 사람이 부품비 받을 수 없다라는 판례고요. 자, 2번의 유익비인데 일단 둘째 줄 마지막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회복자 선택. 그리고 끝에서 둘째 줄에 줄 거두시면 기억에, 끝에서 둘째 줄이요. 기억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필요비와 달리 법원이 회복자 청구에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용가 될 수 없다라는 점까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니은의 둘째 줄 마지막 가운데 줄 거두시면 이와 같은 실제 지출 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 책임은 모두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이건 최근 판례라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냐면 회복자가 하는 건데 증명은 점유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줄 거두시면 203조 제1항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반환한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위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즉시 X. 그렇죠? 예를 들어 점유자는 필요비를 투여하면 즉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언제 청구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볼게요. 이번 시험도 역시 점유자 회복자가 나왔고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번. 맞죠? 저 통상 모든 이름 틀리다고 했고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는 그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2번 틀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이면 전부 배상.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이면서 자주까지.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악의 점유자는 다 돌려줘야 되고요. 이득을 얻은 게 있으면 이자 붙여야 되고 이자 안 줬으면 지연손해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썼어도 증가된 액수가 없으면 유익비 청구 안 된다고 했고 5번.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유익비 하면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면 상환 기간이 허용될 수 있다. 이 말 나오고요. 이 말 나오면 100% 뭐가 안 나와요? 뭐가 될 수 없어요? 유치권에 행사될 수 없다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보호 청구가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우리 이거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좀 봤던 건데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의 입법 방식은 근거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일단 지금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점유권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이건 뭐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 본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 규정이 돼요? 소유권. 본권에 가면 다시 한번 규정이 되죠. 근데 이런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되는데
준용 조항이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뭐 있었죠? 제한 물권이라고 해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 5개 중에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건 인정될 수 없고 그럼 5개 중에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2개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안 나세요? 예.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점유권 공부하는 거니까 점유보호 청구인데 시험은 거의 반환에서 나와요. 점유회수. 그러니까 점유회수라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점유회수라고 하고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회수라고 안 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그냥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불러요. 204조를 먼저 볼게요. 204조. 자, 268쪽에 204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의 회수. 이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에요.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언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침탈이에요. 침탈.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결국 단서까지 종합하면 누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나 포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1년의 제한. 그래서 첫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침탈 시에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얼마냐면 1년이에요. 1년.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첫 번째에서 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자, 침탈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넘어간 거. 대표적으로 절취, 도둑 맞은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사기당한 물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제가 넘겨준 거예요. 이거 침탈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의사로 넘겨준 거지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사기당한 물건은 점유물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유실물. 자, 유실물은 제가 잃어버린 거죠. 그럼 이것도 침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실물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침탈 시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련 판례로 볼게 만약에 간접 점유가 성립이 돼 있다. 그럼 이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냐 간접 점유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얘가 간접 점유자, 을이 직접 점유자예요. 근데 을이 이걸 병한테 목적물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 목적물을 넘겨주는 게 간접 점유자 의사에는 반하는 행위, 의사에 반하고요. 근데 직접 점유자는 자기가 그냥 임의로 스스로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게 침탈물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간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침탈인데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스스로 넘겨준 거니까 침탈로 볼 수 없다. 우리 판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냐면 직접 점유자 기준이지 간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은 이건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 갑은 병에게 점유 회수,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침탈에서는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갑이 예를 들어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인데 을이 이것을 침탈을 합니다. 침탈. 그러면 을에게 이제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을이 물건을 병에게 인도한 거예요. 넘겨줬다. 그러면 이 병이 을에게 넘겨받는 모습이 예를 들어 돈 내고 샀을 수 있죠.
그럼 샀다라고 하면 포괄승계예요, 특별승계? 특별승계, 특정승계죠. 특별승계일 수도 있고 상속을 받았다면 포괄승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샀는데 이게 침탈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갑이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때 누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특별승계인이나 포괄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못한다고 했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그럼 만약에 얘가 선의의 특별승계인인데요.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정은 악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이 정을 상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이미 앞 사람이 뭐니까 선의의 특별승계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정에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척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근데 요 1년의 기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가 요 1년을 출소 기간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출소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1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말 그대로 1년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제척 기간이 출소 기간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점유 보호밖에 없어요. 점유 회수랑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나머지는 제척 기간이 전부 다 출소 기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출소 기간은 딱 점유 보호에서만 나온다는 점. 우리 취소권 공부할 때 취소권의 제척 기간은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요. 소송 제기까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망설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 제척 기간이 출소 기간으로 나오는 건 점유보호 청구밖에 없어요. 점유물 반환이랑 방해 제거. 나머지는 다 제척 기간이라고 하면 출소 기간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교재 볼게요. 1번의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점유에 침탈당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의 침탈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에 별표하고 줄거든요. 따라서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사기당한 물건은 침탈물이 아니다라는 거고. 판례박스에 줄거두세요. 간접점유 성립 시 침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직접점유자. 그래서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인데요. 둘째 줄에 줄거두시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후에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들으셨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얘한테 이전받은 애가 악이라 하더라도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앞 사람이 선이니까. 그 얘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척기간 나오죠. 4번에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1년이라는 별표해 두시고요. 1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방해제거 있잖아요. 방해제거의 제척기간의 둘째 줄에 1년에 이른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9쪽에 방해제거 청구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가운데 이른바 출소기간. 다시 269쪽에요. 방해제거 청구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제척기간이 있잖아요. 1년인데 둘째 줄 가운데 무슨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소기간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기간은 딱 여기가 전부야. 나머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라는 점. 그럼 우리가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시험에서 나오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비교해야 되는 건 물권적 청구는 점유권에 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기한 게 있었어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에 기한 것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좀 볼게요. 306쪽, 306쪽. 306쪽에 213조가 나와요. 소유물 반환 청구. 그럼 이건 점유권에 기한 게 아니라 본권이에요. 본권. 213조 오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유물 반환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는 거야. 점유할 권리 있는 자.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침탈 시에 해야 한다. 선의 특별 승견에게 못한다. 1년 안에 소재기까지 해라. 이렇게 제한 사유가 있어요.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인 213조는 아주 짧고 간단해요. 당신 거 돌려받으세요. 다만 누구에겐 하지 말고. 점유할 권리.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그림 보시면 이 갑이 점유자뿐 아니라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때는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제가 이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렸다면 주워간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언제 한다고요? 침탈 시에. 그럼 제가 이거 잃어버린 거면 침탈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건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기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이 책을 침탈당했어요. 그럼 제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두 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 되잖아요. 근데 빼앗긴 지 1년이 넘었어요. 자, 그럼 점유물 반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는 되고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이런 제한이 적용 없는 거예요. 대신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고요. 점유할 권리.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점유할 권리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미등기 매수인이 있었고 취득시 완성자. 기억나시죠? 예, 뭐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교재 볼게요. 그럼 306쪽에 소유물 반환 청구잖아요.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이건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주체는 소유자이다라고 돼 있고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니까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점유자. 이때 점유자라고 하면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간접 점유자. 앞에서 나왔던 거죠.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얘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307쪽에 그 2번에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대방인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하는 사람,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판례 박스에 별표해 두세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돼야 안 돼? 이 판례 지난주에 봤던 건데 이거죠. 갑이 있는데요. 자, 을은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럼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내 거 줘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이 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기억나세요? 돼 안 돼?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여 점유하는 사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시험에서는 주로 요 을에게 미등기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 테니까 시험 보통 얘를 많이 물어봐요. 을이 병에게 팔았다면 현재 병이 점유하잖아요. 그럼 이 병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269쪽에요. 예방 좀 볼게요. 예방. 맨 밑에 괄호 3번에 예방. 206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은요,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방을 청구한다는 건 현재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어요. 근데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그러면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혹시 나중에 내가 피해 볼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해라라고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해야지 예방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고 담보물도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틀리게 나왔을 때 예방과 함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또는 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271쪽에 보시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나오죠. 208조 1항을 보세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니까 만약에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본권의 소를 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별개니까.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 가지고 재판하라고요? 점유권 가지고 재판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책에 도둑이었어요. 도둑. 뭐가 있어요? 점유권. 근데 도둑인데 이 책을 누가 또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그 도둑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법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송 제기한 애가 도둑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원고 승소 판결해야 돼요? 패소 판결하라는 거예요?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거죠. 감정을 버리시고 지금 도둑이 뭘 주장했어요?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그 소송을 봤더니 본권자가 아니네. 패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면 본권을 조사할 게 아니라 뭐를 보라고요? 점유권. 왜냐하면 점유권과 본권 하나가 아니라 별개이기 때문이다. 조문의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력구제 나오죠. 중요하지 않아요. 자력구제는 국가구제에 대한 예외라고 있고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침해 현재성이죠. 오른쪽에 파란 글씨, 판례 파란 글씨만 볼게요.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 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행사할 수 없다고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되어 있죠. 그럼 침해가 종료된 거지 침해 현재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점유권이고 좀 쉬었다가 소유권 보시죠.